네, 자영업자들 살만 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어려울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자영업자 수가 코로나 때와 비슷한 550만 명으로 줄었고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벼랑에 선 자영업자, 과연 보듬어줄 방법이 있을까요? 두 분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이성원 한국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자영업자 어렵다는 얘기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수가 지난 1월 기준인데 지금 55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해도 이게 코로나가 한참 심각했던 때 수준이라는데 네. 지금 그 추세가 어떻습니까? 자영업자 김용진 교수님 수준이. 네, 사실은 자영업자가 600만까지 늘었다가 예. 최근 코로나 지나면서 551만 정도 됐고요. 지금은 이제 549만 9천 명. 예. 오히려 그때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 IMF 금융위기도 맞았었고, 예.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 사태도 있었고, 예. 코로나 위기도 있었는데 그때는 위기였단 말이죠. 위기 상황이었고. 근데 그렇죠. 그거 아닌데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줄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사인을 보내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당시 경제 위기 아니면 위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줄어드는 장사를 하기 어려워서 문을 닫기 때문에 그럴 텐데 이성원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연합회 실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과 긴밀한 얘기를 하고 계실 텐데 실제 현장에서 들어보면 왜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를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지금 아주 위험한 신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폐업에도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폐업이요? 자발적 폐업이 있고 강제 폐업이 있는데 예. 자발적 폐업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해석도 가능한 것이 폐업도 일종의 출구 전략이거든요. 예. 내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거나 노후 보장이 되어 있을 때 사실 자발적 폐업을 통해 더 이상 장사를 하지 않는데 지금은 사실 강제 폐업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가 이번 폐업자 중에 상당수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많이 했는데요.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영업하시는 예, 자영업자들. 1인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영업자들이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른 비용이 바로 그 종사자를 줄이는 겁니다. 예. 이거는 어떤 근로를 폄하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 원자재, 임대료, 공과금 이거는 저희가 노력해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고용원을 줄이는 자영업자가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근데 이분들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됐는데도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서 이분들 중심으로 폐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자영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아주 위험한 신호다. 자영업자. 그러니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자영업자가 더 줄어들었다. 그런 위험한 신호를 지금 맞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게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보니까 한 단체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원자재와 재료비 비싼 게 가장 부담이 크다. 그리고 두 번째 인건비, 임차료인데 자영업자들이 이게 원가 상승 압박을 좀 가격에 전가를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어려운 거죠. 네. 사실 이제 우리 이 사무총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거는 0.28%. 그러니까 4천 명 정도 줄었고요. 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약 20만 3천 명. 전체 줄은 거에 4.73명 10%가 줄었는데 예. 문제는 이제 우리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서비스업 전체 생산 가운데서 자영업자들이 주로하는 음식점, 주점업 여기가 4.1%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혼자서 음식점이나 주점업을 한 사람이 다 닫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예. 이 분야가 사실은 지난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원자재 가격이 오른 데예요. 우리 식품 가격 많이 올랐고, 예. 그리고 커피 원료 가격 올랐고, 다 이런 원료 가격들이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영업자들이 대응할 방법이 없는데 예.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것이 예. 우리 경기 침체 때문에 소비자들 지갑이 텅 비었어요. 그렇죠. 네, 쓸 돈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가계 부채가 지금 2천조에 가까우니까 소비자들이 소비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예. 근데 거기다가 대놓고 가격을 올리면 예. 누가 가겠습니까? 거기를 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이 자영업자들하고 경쟁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편의점인데 편의점. 네. 편의점에 예를 들면 김밥이라든지 컵밥이라는 이런 식음료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사람들이 혼자서 도시락 싸와서 먹고요. 예. 그다음에 술도 혼자서 마셔요. 거기 저기 편의점에 사서 이러다 보니까 음식점 주점이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의점과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뭐 자영업자들 어려운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이 국내 이 대형마트 이제 홈플러스도 자영업자들한테 엎친 데 덮치격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거기 입점업체들 돈은 과연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될 테고 또 홈플러스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들도 상당히 지금 불안해할 텐데 총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실제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홈플러스 타격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주말에 네. 지난 일요일에 저희가 피해자분들과 함께 저희도 지원 차원에서 함께 모였었고요. 오늘 좀 따끈따끈한 아마 최초로 공개되는 사실일 텐데요. 뭐예요? 아직 홈플러스에서 제대로 된 정산을 하겠다. 소상공인 입점업체들 피해를 줄이겠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 점포별로 식음료 코너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에게는 1월 정산분에 대해서 바로 정산을 조만간 진행할 거다. 식음료 코너 입점주에 대해서는 예. 1월 건을 정산할 거다. 라고 밝히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정식 공문이나 발표가 아닌 점포별로 구두로만 그렇게 통보를 했다는 것이 첫 번째 조금 위험한 신호고 공문이 아닌 구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말로만. 이게 지켜질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식음료 코너에만 그 사실을 전달했다는 것조차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 첫 번째는 점주들의 반발을 좀 잠재우기 위해 이게 갈라치기가 아닌가 싶고 예. 그리고 정말 그 여력이 있다면 모든 점포들에게 똑같이 정산금을 지불하는 게 맞죠. 왜 이렇게 일부에게만 먼저 정산금을 주겠다고 하는 건지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 점주들과 함께 저희가 적극적으로 홈플러스 본사의 대응과 아마 좀 대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네, 식음료 코너에만 1월분 정산하겠다고 또 구두로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 지켜질지 의문이고 다른 점주들한테는 아직 명확하게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자영업자들 불안감이 크다는데 이게 지금 두 번째로 큰 대형마트잖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로 큰 대형마트. 이게 지금 상당히 선제적인 기업 회생 절차, 선제적인 법정 관리를 했으니까 조금 의도를 조금 의문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회생 절차를 들어가면 실제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거나 네. 부도 위기에 있거나 뭐 예.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이번에 좀 선제적으로 이제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홈플러스가 다양한 사업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게 아직 그 제대로 정착되기 전에 신용 등급이 막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2, 3개월 신용등급 떨어지면 2, 3개월 후면 반드시 자금 압박이 올 거다라는 판단으로 했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홈플러스의 정산이 보통 2개월 정도인데 조금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늦춰지고, 네. 예, 별로 그렇게 자금 사정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근데 우리가 사실은 대형마트하고 소상공인 계속 갈등 관계다라고 지금 보고 대형마트를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예, 영업일을 규제를 했죠. 네, 그런데 이제 대형마트 한 곳이 폐점을 하면 주변 2km에 있는 상권의 매출액이 보통 5에서 6%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떨어진다. 그리고 골목 상권은 한 7% 정도 매출이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홈플러스가 2018년에 이제 MBK 파트너스 인수된 다음부터 폐점된 데가 16곳, 앞으로 진행될 데가 9곳. 근데 가장 큰 데가 이제 부천 그 상동점하고 예. 지금 동대문일 거예요. 여기가 이제 폐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여파가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예. 그다음에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품권이죠. 상품권. 네, 이 홈플러스가 발행한 상품권을 홈플러스가 아닌 곳에서 사용할 수 있거나 홈플러스 내 매장에 다 쓸 수가 있는데 들어와 있는 뭐 CJ라든지 아이파크몰이라든지 신라면세점, 그다음에 CGV, 에버랜드 리조트 뭐 이런 데들이 지금 상품 사용을 금지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여파가 좀 상당히 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홈플러스에서 발행한
금융 상품을 네. 투자한 분들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서 그렇죠. 굉장히 금전적 피해가 나올 것 같은 우려가 그럴 좀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여러 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자영업자들의 지금 홈플러스 관련해서 느끼는 고통 아까 이게 이제 식음료 코너만 뭐 정산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물건을 팔면 거기 입점하는 분들한테 통장으로 바로 돈이 들어오면 정산을 안 해도 될 텐데 지금 어떻게 돼 있길래 이렇게 정산에 대한 불안을 떨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입점 업체들의 갈등 내지는 고민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예. 더 큰 문제는 1월분에 한해서 정산이 안 된 상태인데 예. 그분들은 여전히 언제 정산될지 모르는 상태에 오늘도 장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매출 금액이 본사에서 후정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후정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믿지 못하겠다. 포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결제 시스템이나 키오스크를 내 개별 매장으로 한 다음에 본사에 지불해야 될 수수료를 우리가 오히려 후정산해서 지불을 하겠다. 이런 요구사항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판매 대금을 받고 예. 수수료는 다 뭐 컴퓨터 시스템으로 다 나오니까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맞습니다. 정산 못하면 당장 그분들은 빚을 내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고충이 크네요. 그래서 지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러겠죠. 홈플러스가 정말로 우리 입점업체들과 상생을 하겠다면 이런 요구사항 정도는 조금 충분히 또 빠르게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출 얘기가 나오니까 자영업자들 장사가 안 돼서 지금 막대한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2억 원에 육박한다 이런 통계도 있던데요. 정부가 나름 뭐 빚을 조금 금리를 좀 낮춰주고 또는 이자 상환을 조금 늦춰주고 하는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나 보죠. 아니 가장 기본적인 거는 소상공인들 매출이 떨어져서 장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물건이 안 팔리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내놓은 건 말씀하신 대로 정책자금 상환을 연장하는 대상자를 확대한다든지 예. 기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준다 이거예요. 예. 결국 빚은 그대로 가져가고 갚는 것만 좀 늦추는 셈이고 오히려 빚을 늘리는 구조로 좀 가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가 없죠. 이건 사실은 나중에 결국 폭탄 돌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게 도미노식 부채 위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 대책들이 고민이 좀 돼야 되겠죠. 예, 이 가계 빚 문제, 자영업자 빚 문제, 근본적인 대책 조금 이따 한번 여쭤보고요. 네네. 빚 때문에 폐업도 못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잖아요. 현실이 정말 그런 상황인가요? 폐업에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폐업에도. 왜냐하면 대부분 임차 상인들이기 때문에 폐업 비용, 철거 비용 플러스 원상복구 비용도 있고 원상복구. 가장 큰 문제가 자영업자들을 대출은 대부분 나의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담보로 신용 대출이기 때문에 폐업을 해서 이 매출이 중단되는 순간 부채 잔액에 있어서 일시 상환을 해야 됩니다. 바로 돈을 갚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 부담이 크죠. 예. 그래서 정부가 올 1월에 그 일시 상환이 그냥 원래 계획된 대로 분할 상환될 수 있겠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아직 그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예.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업도 일종의 출구 전략인데 지금 출구 전략이 없습니다. 출구 전략이 없다는 건 뭘 먹고 살아야 되죠? 폐업을 한데. 폐업을 한 다음에 뭐를 해서 생계를 유지할 거냐.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폐업 지원금으로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푼돈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400만 원은 또 그것도 빌려주는 겁니까? 그런 요건 지원하는 그냥 겁니다. 주는 예, 겁니까? 그래서 이걸 늘려야 된다는 지적도 많고 또 한 가지 폐업 대책으로 정부에서 일자리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일자리 교육. 자영업자 입장에서 불만이 일자리 교육을 받아도 갈 일자리가 있나라는 의문이 있는데 일자리를 차라리 연계시켜 주거나 혹은 그 일자리 문제도 30년간 야채를 파신 자영업자가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뭐가 있지? 20년간 빵을 군 자영업자가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뭐가 있지?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필요하다면 그게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컨설팅과 재창업을 위한 지원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부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은 언젠가 우리 사회가 사실 이게 지난 정부들이 사회적 비용으로 국가가 해결해야 될 비용을 자영업자들에게 빚으로 떠넘긴 거거든요. 이거 결국 자영업자들이 이 문제가 커지면 또다시 국가의 엄청난 사회적 비용으로 막아야 될 텐데 그 전에
한 번쯤은 과감한 탕감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 왔다. 어찌 보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빚 탕감 문제 늘 이 부분에서 자영업자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시장 원리라든지 경제 운영 면에서 이 자영업자 탕감 문제로 들어가면 이게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또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당연하죠. 그게 이제 도덕적 해이 이슈가 있어서 그래 자영업자 빚을 탕감해주면 내 빚은 왜 탕감 안 해줘? 이게 당연히 사람들이 해야 할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신용을 회복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번 정부가 사실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새 출발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 출발 기금이요? 네. 새 출발 기금인데 그러면 자영업자의 빚의 몇 퍼센트 정도 상황에 이게 지금 코로나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 갖고 있는 빚 코로나 시기에 늘어났던 빚의 몇 퍼센트를 탕감해 줄 거냐 규모와 업종과 영역에 따라서 그거를 결정을 하고 50에서 뭐 90%까지도 탕감을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부가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나중에 구조조정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럼 우리 산업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냐, 자영업의 구조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냐는 전략적 어프로치가 필요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약간 불필요하거나 경쟁이 과다한 영역은 새 출발 기금과 같은 형태의 기금들을 만들어서 부채를 탕감하는 다 탕감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의 노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건 놔두고 탕감하고 이런 방식, 제도적 방식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왜 선진국들은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는 20%인데 뭐 5%, 일본만 해도 11%란 말이에요. 미국이 6%. 10%에 거의 못 미치네요.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맞습니다. 네. 그 왜 그런 거냐? 아까 우리 이삼 총장이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 교육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프랜차이즈를 만들거나 협동조합형으로 규모를 크게 하거나 그래서 무엇인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제품의 경쟁력, 브랜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영업자들이 고용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렇게 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네, 그러네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 자영업자 벌써 이 빚탕감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죠. 일자리 교육 한들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영업자 수를 선진국처럼 줄인다는데 우리 진짜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이제 20% 미만인데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20%면 선진국 10% 미만이다. 강제로 구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법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의 자영업 자체가 일자리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 거거든요. 일자리 사회 안전망 역할을 오히렸다.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근로자들이 결국은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의 자영업이 굉장히 늘어났고,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너무 지금 몰라주시는 게 아닌가. 근데 이 사회 안전망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정부도 제대로 된 대책을 못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사회 안전망 역할이 무너졌는데, 그럼 좀 뭔가를 내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정부도 갈피를 못 잡고 있고 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정부 대책에 대해서 불만인 게 얼마 전 최상목 대행이 그 첨단 전략 산업기금으로 50조 원 조성하겠다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투자하겠다고 얘기했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자영업에 대해서는 뭐 비용으로 생각하고 뭐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기금 지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자영업자가 산업의 주체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인가? 어서 빨리 정부가 그 인식부터 밝혀야 저는 제대로 인식부터 바뀌어야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박탈감을 좀 느끼셨습니까? 시혜성 정책으로 힘들다고 그럴 때마다 조금씩 전기료 20만 원 주고 그것도 매출 1억 원. 매출 1억 원이면 아시겠지만 순수익이 아니라 매출 1억 원이면 사실 죄송한데 문 닫아야 되는 가게입니다. 매출 1억 가지고 뭘 먹고 삽니까? 지금 저희가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치킨 한 마리를 팔면 2만 원짜리를 팔면 배달 플랫폼에 수수료를 6천 원을 냅니다. 30%를 냅니다. 이런데 뭐 전기요금 20만 원 지원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자영업자를 시혜성 정책 대상이 아닌 산업 주체로 인정하셔야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겁니다. 네, 자영업자가 이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지금 일자리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산업의 주체로 좀 인정해주는
시각의 전환, 정부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해 주셨는데 경기가 좋으면 좀 물건이 잘 팔리면 자영업자들이 저절로 상황이 좋을 텐데 어제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그 경제 동향 3월호를 보니까 좀 우울하더라고요. 내수만이 아니라 수출도 안 좋다는데 굉장히 안 좋게 본 겁니까? KDI는 어떻게 예상을 한 거예요? 뭐 지난번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께서 금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 1.5%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IMF나 세계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의 예측치를 낮추고 있어요. 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예. 특히 이제 중국이 압도적인 그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기업들하고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부품 수출하고 중국에 완제품 만들어 수출하는 구조였다가 이제는 거기 부품까지 다 만들거든요. 그럼 우리하고 직접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예.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관세가 높아지면 중국은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릴 거란 말이죠. 우리 시장으로. 그럼 우리 기업들하고 또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해외 시장 당연히 안 좋죠. 수출 안 좋아질 겁니다. 그렇다고 수출이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국내 경기도 안 좋아질 거고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국내 경기는 건설도 안 좋고 해서 내수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른 출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네요. 참 출구가 꽉 막힌 느낌. KDI 경기 하강 위험을 경고한 것도 그런 건데 그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이 소비 행태는 또 온라인으로 확실하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커머스가 좀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조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일자리 교육 참 의미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지만 당장 자영업자들이 좀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 걸까요? 이커머스도 대안이긴 한데 만능은 아닙니다. 예, 만능은 아니고 이커머스에 이용할 수 있는 자영업자도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다. 예, 제한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수수료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수수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세이기는 하나 이커머스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것조차 역시 굉장히 좀 근시안적 해결 방법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교수님에게 혹시나 제가 모르고 있어서 네. 그런지 여쭤보고 싶은데 정부에서 제대로 내놓은 물가 안정화 대책이나 소비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 뭐 내놓는 것 같은데 이렇게 눈에 띄는 건 없네요. 그럼 이런 전망이 저는 좋은 게 오히려 이상한 거고 지금 지극히 정확한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저는 과연 정부가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소비와 이 물가 안정화 이 두 가지가 핵심인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자영업자들이 그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지 저는 그걸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에게 대책이 있냐고 물으시면 대책이 없다고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물가 안정 대책, 소비 활성화 대책 있었나? 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걱정하고 있었습니까? 짧게 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네. 이 정도. 사실은 이제 우리 정부에서 지금 그 조금 노력했던 게 플랫폼 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수수료도 좀 낮추고 지난번에 상생업체에서 수수료 낮추고 소상공인들 수수료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배달 비용도 좀 낮추고 뭐 이렇게 노력은 했어요. 노력은 했는데 그게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는 데다가 크게 뭐 반향이 없었던 걸로 노력은 정말 많이 했으나 성과가 많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성원 사무총장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들어서 물어본 질문, 물가 안정화, 소비 활성화 대책 두 가지가 절실한데 이 정부 하고 있느냐? 그런 강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네, 자영업자 관련된 얘기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이성원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